너 이 자식,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아버지, 일단 놓고 말씀하세요. 정신 나간 놈 같은 일 하고 넌 내 자식 아니다. 당장 나가? 그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 말들이 내 귀에 울려 퍼지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남편과 동서, 그들은 내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이 만든 거짓과 배신의 덫에 나는 한참을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직접 폭로할 시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남편. 그런데 그가 그렇게 쉽게 떠났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가 선택한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젠 그들이 나를 속이고 있었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들이 나에게 한 상처는 단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다. 지금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준비가 되었다. 그들이 저지른 배신과 거짓말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게 될 순간을 나는 기다렸다. 이 이야기는 단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차례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의심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동기를 주세요. 한때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다. 지금은 서초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아간다. 평일에는 일에 매달리고 주말엔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놓으며 시간을 견디는 방식으로 결혼은 지키는 것이라 믿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멀어졌다면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무너짐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남편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 마음이 떠났다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이 간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조용히 물러났다. 사랑받지 못할 자리에서 애쓰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상대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혔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무리 마음이 떠났다고 해도 왜 하필, 왜 그녀여야 했을까? 그 둘은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했다. 몰래 만나고 거짓말을 쌓고 서로를 감싸며 어떤 로맨스라도 되는 것처럼 연기했다. 그러나 그 만남으로 인해 무너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똑똑히 알려줘야 했다. 한태석, 내 남편. 우리는 평범한 연애를 했다. 서울 근교에서 처음 만나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 사람은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그런 무뚝뚝함도 그땐 매력이라 여겼다. 연애가 길어질 무렵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집 얘기 좀 복잡한데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의 집은 재혼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외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딸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만났고 이후 서로의 자식을 데리고 다시 가정을 꾸린 것이다. 내 동생은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 쪽 자식이야. 우리는 성도 달라. 그는 담담했지만 표정이 잠시 굳었다. 어렸을 땐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 수 없다면 그건 내 탓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받아들였어.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그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기에. 형제는 아니지만 형제처럼 지내왔다는 도연, 그의 의붓동생. 결혼 전 몇 차례 시댁에 인사 갔을 때 나는 느꼈다. 태석과 도연 사이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미묘한 거리감이 감돌았다. 남편과 나는 비슷한 레벨의 대학을 나왔고 그가 나보다 조금 더 이름 있는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도연은 S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늘 말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르며 어머니에게도 살갑게 대했다. 그와의 첫 만남에서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결혼 후에도 나는 도연과 무난히 잘 지냈다. 반면 남편과 도연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어색해졌고 급기야는 시댁 행사 때마다 남편은 핑계를 대며 빠지려고 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 태석은 그날따라 아프다고 누워버렸다. 결국 내가 억지로 끌어내어 시댁으로 향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입만 굳게 다문 채 앉아 있었다. 반면 도연은 조용히 수저를 놓고 물잔을 채우고 음식이 부족하자 직접 직원을 불러 정중히 요청했다.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였지만 남편은 유독 고립되어 있었다.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어색해서 그랬단다. 나이는 30 중반을 넘긴 사람이 부모님 앞에서조차 눈치도 보지 않는 태도를 보며 나는 그날 참 여러 감정을 삼켰다. 식사 도중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려다 계산대에 먼저 들렀다. 혹시나 싶어 미리 결제를 하려 했는데 직원이 말했다. 이미 정산하셨습니다. 파란색 재킷 입으신 분이요. 뒤돌아보니 도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다.
원래는 집에서 식사를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내가 힘들까봐 외식을 제안하셨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내가 남편과 함께 식사비를 내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산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였다. 파란 니트 입은 분께서 카드 결제하셨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하자 나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봤다. 익숙한 미소.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눈빛. 나는 조용히 도연을 불러 따로 돈을 건네려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제가 내려고 했어요. 여기 꽤 비싼데. 알아요. 저도 월급 받으면서 살아요. 이 정도는 충분해요. 그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더 드실래요? 추가로 계산하면 되는데. 나는 웃음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다. 밥값 드리려고요. 괜찮다니까요. 형이랑 형수님이 아버지 선물이며 용돈이며 다 준비하셨잖아요. 내년엔 저도 얻어먹을 테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요. 그 말에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채 말없이 그의 등을 바라봤다. 결혼 후 시댁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 하나였다. 이 집은 너무 조용했다. 침묵이 공기처럼 가라앉아 있는 집. 아무 말도 오가지 않는 가족 사이. 다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기엔 너무 적막했다. 나는 그 침묵을 메우기 위해 일부러 더 말을 걸었다. 어머님께는 조곤조곤 안부를 묻고 아버님께는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다. 도연과는 이상하게 말이 잘 통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되었다.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도연은 늘 따라 들어왔다. 도와드릴 거 없어요? 없어요. 나가 계세요. 계속 서 계셔서 다리 아프시잖아요. 안마의자에 잠깐이라도 누워 계세요. 금방 끝나요. 저 지금 고무장갑 꼈거든요. 나는 말끝마다 밀어냈지만 그는 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며느리가 나 하나뿐이니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대부분은 나와 시어머니 몫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목 수술을 받은 이후로 오래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셨다. 자연스럽게 나 혼자 감당하게 되었고 어쩌다 남편이 거들기도 했지만 언제나 도연이 먼저 손을 걷어붙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 날 도연은 여자친구가 있다며 함께 인사하러 왔다. 첫인상부터 두 사람은 너무 잘 어울렸다. 시댁 식구들 모두 미소 지었고 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결혼식 얘기가 오가던 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연이라면 잘 살겠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뭔가 탐탁지 않아 보이셨다.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여자의 태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도연이한테는 너무 아깝다 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늘 그렇듯 무덤덤하게 말씀하셨다. 본인들이 좋다면 말릴 이유 없잖아.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렀다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머니가 방에 누워만 계셔. 인사했는데도 안 일어나시더라. 아버님은 뭐라고 하셔? 항상 똑같지. 본인들 좋다는데 허락하자고. 그 말투엔 지친 듯한 냉소가 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조차 필요하다는 듯. 그냥 둘이 좋다는데 기분 좋게 허락하자고. 시아버지의 말은 늘 그렇듯 간단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반대가 무너질 줄은 몰랐다. 어머님이 끝내 반대하시려던 걸 도연은 단번에 설득했다. 결혼하면 절대 이혼 같은 일 없을 거예요. 그 말이 결정적이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어머님은 그 말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셨다. 그리고 도연이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한번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결혼식은 조용했지만 정갈했다. 시댁에 새며느리가 들어온 이후 내 자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었다. 더 이상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 집의 침묵을 나눠 가진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석은 시댁에서 도연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수민 씨, 그러니까 도연의 아내와는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 처음엔 그런 태도가 다행이라 여겼다. 형제 사이도 어색한데 며느리끼리마저 싸우면 더 힘들어질 테니. 그런데 이상했다. 시댁에 가자는 말을 이제는 태석이 먼저 꺼냈다. 매번 질질 끌고 끌려가던 사람이 이번엔 먼저 가자며 짐을 챙기고 있었다. 나는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노력하는 거겠지. 그러던 어느 날 태석이 지방 발령을 받았다. 얼마나 내려가 있어야 해? 글쎄, 한 1년쯤? 더 걸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일찍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도 1년은 길다. 기차 타면 금방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올게. 그렇게 우리는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그는 농담처럼 말했다. 우린 싸움도 많았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 잘 된 거 아냐? 나는 웃지 않았다. 주말 나는 그와 함께 광주로 내려갔다. 새로 배정된 직원용 오피스텔을 확인할 겸
냉장고에 반찬도 좀 넣어줄 겸 따라간 거였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투덜거렸다. 아, 여기서 1년을 어떻게 살아? 빨리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공간은 생각보다 어수선했다. 남자 직원 몇 명이 함께 쓰는 곳이었기에 말 그대로 정돈되지 않은 생활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였다. 나는 그저 가만히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도 침대가 있는 게 어디야? 나 주말마다 꼭 올라갈 거야. 알지? 혼자 있는 거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데? 장난이야. 당신이 밖에서 노는 스타일 아니란 거 나도 알아. 그날 이후 우리는 주말 부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약속대로 금요일 저녁이면 집에 왔고 못 올 때는 토요일 첫 기차로 올라왔다. 여보, 왔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에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났다. 그저 땀 냄새도 아니고 향수도 아니고 어딘가 낯선 섬유유연제 같은 향. 가방을 열어보니 가져온 옷들이 다 그랬다. 이거 세탁한 거 맞아? 응. 빨래 다 해온 거야. 이상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냄새는 계속해서 코끝을 맴돌았다. 아무래도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곳이다 보니 세제 냄새가 섞인 것 같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나는 주말마다 그의 옷을 다시 세탁했고 개켜서 가방에 넣어 보냈다. 그게 우리의 주말 루틴이 되었고 나는 그 일련의 반복 속에서 불안함을 외면하려 했었다. 평일에는 남편이 집에 없으니 시댁에 갈 일 있으면 혼자 움직였다.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나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나는 그런 그분들에게 정을 붙였다. 수민, 그러니까 동서도 꽤 순하고 말 잘 듣는 편이었다. 처음엔 다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금세 정이 갔고 나중엔 사소한 가사도 곧잘 함께했다. 그렇게 큰 탈 없이 우리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지냈다. 하지만 변한 건 태석이었다. 처음엔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오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영상통화만 하다가 이번 주는 못 올라가? 라는 말로 주말을 대신했다. 나는 서운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했어 넘겼다. 기숙사 생활이 피곤할 테고 회사 일도 많을 테니 힘들겠거니 했다. 남편이 편히 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 된다고 여겼다. 한 번은 그가 내려올 수 있냐 고 물어 기차를 타고 광주로 갔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니 나를 위한 공간은 없었다. 쉴 자리도 짐을 둘 곳도 마땅치 않았다. 결국 그날 가장 늦은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날 이후 나는 묻지 않았다. 기다리지도 않았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댁에 가는 날이면 그는 반드시 올라왔다. 이번에도 마침 토요일에 제사가 있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러 시댁에 갔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벌써 왔구나. 천천히 와도 됐는데 벌써 준비 중이셨어요? 그냥 천천히 하고 있었어.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님 옆에서 반찬을 다듬었다. 시댁의 주방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어머니와 나는 묵묵히 손을 놀렸다. 동서는요? 글쎄, 오긴 할 거야. 점심이 지나 동서가 도착했다. 죄송해요. 좀 늦었죠? 괜찮아. 얼른 와. 형님, 저도 같이 할게요. 그 순간 수민이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아주버님은요? 이제 도착할 때 되지 않았을까? 태석은 예전 같지 않았다. 기숙사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땐 매주 올라왔지만 그 빈도는 빠르게 줄었다. 영상통화로 대체되다가 그마저도 피곤하다며 건너뛰는 날이 늘어갔다. 그런데 시댁 모임만큼은 빠지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변했나?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어머님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제사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아버님이 꼭 하자고 하셔서. 태석이도 그 말 들으니까 당연히 오겠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생각 없이. 태석은 약간 늦게 도착했다. 그래도 얼굴을 보니 반가웠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익숙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태석은 그런 아버지를 꼭 닮았다. 술을 잘 마셨고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능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술을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체질이었다. 그래서 연애 시절에도 그와 단둘이 술잔을 기울인 기억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 시댁제사 자리에서 태석이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내겐 언제나 낯선 풍경이었다. 그가 내 옆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얼굴을 꺼내 놓는 순간 같았으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 한편이 찡했습니다. 단순한 몸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잊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접촉 하나가 다시 숨을 틔우고 묵었던 감정을 흐르게 하고 삶의 중심을 되찾게 도와줍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몸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엄과 관계 그리고 존재감을 다시 껴안게 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작은 용기,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가 유난히 즐거우셨는지 제사가 끝난 뒤에도 술을 계속 드셨다. 태석도 수민도 술잔을 멈추지 않았다. 도연은 나와 같은 체질이었기에 늘 물잠만 들었고 그래서인지 술상이 길어질수록 점점 풍경이 기울어져 갔다. 기분 좋은 날인데 뭐. 나 아직 멀쩡해. 형님, 오늘 아버님 기분도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날 흔하지 않잖아요. 태석과 수민은 눈이 풀린 채로도 여전히 또렷했다. 어떻게 마셔도 그 얼굴에서 긴장이 풀리질 않았다. 나는 술병을 정리하려다 그 기운에 밀려 주춤했다. 여보, 술도 없어? 다 마셨어. 그럼 맥주라도 사올까? 없어. 그냥 이만 마셔. 그때 도연이 말했다. 형, 제가 갔다 올게요. 아니야, 내가 마실 건데 내가 사와야지. 그렇게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수민이 슬쩍 따라 일어났다. 저도 같이 갈게요. 바람도 쐴 겸 더워서요. 그 말에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별말 없이 식탁 위를 치우기 시작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손에 양손 가득 맥주를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늦은 밤까지 웃고 떠들었다. 나는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웃음의 온도가 이상했다. 너무 가깝고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날은 태석이 많이 취한 데다 드물게 오늘은 시댁에서 자고 가자 고 했다. 집과 시댁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말에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콩나물국을 끓여 드셨고 나는 반쯤 부은 눈으로 주방을 서성였다. 아버님도 과음하셨지만 아침은 거르지 않으셨다. 하지만 태석과 동서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형 아직 자요? 네, 동서 씨도요? 대자로 뻗었어요. 배고프면 일어나겠죠. 결국 아침 식사는 나와 시부모님, 도연 이렇게 넷이서 조용히 진행되었다. 음식이 거의 다 비워질 즈음 비틀비틀한 걸음으로 두 사람이 나타났다. 식사를 마친 시부모님은 거실로, 도연은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을 차리려 했지만 태석이 내 손목을 잡았다. 여보, 좀 쉬어. 어제 많이 피곤했잖아. 괜찮아. 이것만 하면 돼. 내가 할게. 반찬도 어제 먹던 거니까 그냥 다시 담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먹는 거지, 뭐. 그는 내 말을 끊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잠시 멍해졌다. 태석은 수민의 밥과 국까지 챙겨주며 이것저것 따로 덜어내고 다시 데우고 조심스레 반찬을 곁들였다. 설거지도 두 사람이 함께했다.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선 모습은 익숙하지 않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는 술이 덜 깼다며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오겠다고 했다. 아버님, 어머님, 뭐 드실래요? 메뉴를 받아 적는 태석의 손길이 정성스러웠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들뜬 얼굴로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음이 터졌고 사소한 농담에도 서로 기분 좋게 반응했다. 동서, 이제 괜찮아? 아까 머리 아프다더니 커피 마시니까 살겠어요. 형님, 여기요. 고마워. 어제 진짜 많이 마셨더라. 그리고 태석은 기차 시간 때문에 서둘러 떠났다. 수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가시면 또 언제 보죠? 또 보면 되죠. 뭐가 어렵나요? 나는 함께 역까지 배웅했다. 기차를 기다리던 중 나는 태석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당신 가방에 있던 옷, 냄새가 바뀐 것 같던데? 저번에 냄새 이상하다고 했더니 세제 바꿨다더니 어디서 맡아본 향이더라. 아, 맞다. 수민이 옷 냄새랑 같네. 그 순간 태석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런가? 뭐, 세제 향이 다 거기서 거기지. 동서 씨도 같은 거 쓰나 보지. 나는 조용히 바라봤다. 당신 혹시? 그는 말을 자르듯 웃었다. 뭐야?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당황해? 내가 뭘 당황해? 그는 내 시선을 피하듯 말을 돌렸다.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이 예전엔 내가 도연이랑 말 안 한다고 뭐라 하더니
이제는 말 좀 한다고 또 뭐라 하고. 나는 입을 닫았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먼저 타. 곧 출발하니까. 응. 사실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었다. 별 의미 없는 농담처럼. 하지만 그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 순간부터 마음에 묘한 틈이 생겼다. 그리고 그 틈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별다를 것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남편은 여전히 피곤하다는 이유로 매주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격주에 한 번은 얼굴을 받고 전화는 거의 매일 했다. 그가 오지 않는 주에는 내가 직접 반찬을 챙겨 내려갔기에 굳이 서운할 일은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무렵 회사에서 메일을 정리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떴다. 받자마자 들려온 건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이제 받아? 어떡하냐? 우리 경훈이가 수술실에 들어갔어. 숨이 턱 막혔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전화를 넘겨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 도연이가 출장 중에 사고를 당했어. 고속도로에서 크게. 지금 수술 중이라는데 근처 병원에서 수술 거부를 당해서 여기저기 옮기다가 겨우 지금. 더 듣지 않아도 심장이 무너졌다. 나는 바로 연차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지금은 회의 중이라 바로 못 올라가. 끝나는 대로 올라갈게. 나는 알겠다고만 했다. 그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다. 1층 대기석에 앉아있던 시부모님은 피곤함에 짓눌린 얼굴이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수술은 잘 끝난 건가요? 의식은요? 아버님은 고개만 저으셨다. 아무 말도 위로도 없었다. 침묵이 모든 걸 대신하고 있었다. 면회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나는 그를 볼 수 없었다. 도연의 곁은 수민이 지키고 있었다. 궁금한 게 많았지만 그 상황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저 기다렸다. 며칠 동안 어머님은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으셨다. 병원에도 자주 가지 못했고 몸은 점점 더 약해졌다. 나는 퇴근 후 시댁으로 향해 작은 도시락을 챙겼다. 어머님, 초밥 사왔어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여보, 좀 드세요. 기운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우리 아들, 저기 누워있는데 내가 어찌 밥을 넘기겠니? 차라리 내가 누워있었어야 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경훈 서방님 곧 깨어날 거예요. 정말 그럴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꼭 드셔야 해요. 나는 어머님의 손에 젓가락을 쥐어드렸다.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 어머님이 직접 면회도 자주 가셔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기운 차리셔야죠. 어머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작은 조각 하나를 입에 넣으셨다. 그 조용한 움직임에 나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그날따라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가슴 안이 조용히 허물어지는 것만 같았다. 시동생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다. 치료 중이라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었기에 동서는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런데 시동생은 의식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언제 보호자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동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 어머님은 동서가 고생하는 걸 보고는 반찬을 싸서 나에게 전해주셨다. 큰애야, 미안하다. 너도 바쁠 텐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어머니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죠. 고맙다. 이건 너 먹으라고 한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건 둘째 갖다 줘. 어머님은 음식도 챙기고 도시락도 준비하시며 계속 걱정하시며 말했다. 병원 가면 밥도 매번 사 먹어야 할 텐데 도시락 직접 사왔으니까 먹으라고 해라.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전달할게요. 그렇게 나는 동서를 만나러 병원에 갔다. 매일 병원에 가는 것도 일이지만 동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렇게 로비에서 동서를 만났을 때 예상과 달리 그녀는 생각보다 밝은 모습이었다. 동서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형님 오셨어요? 뭐 하러 오세요? 힘들게. 나는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을 건넸다. 이거 받아. 어머님이 싸신 거야. 아,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심부름 하지 마세요. 사실 어머님 음식 입에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성의로라도 먹어야지. 네, 뭐. 그럴게요. 대화가 잠시 멈추었다. 서방님은 좀 어때? 저도 잘 몰라요. 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옆에 있어도 모른대요. 한 번만 들어가 봤는데 계속 대기만 하라고 하네요. 아, 이게 정말 힘든 일인가요? 뭐, 힘들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의 얼굴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나에게서 눈을 떼고 무언가를 손목에 차고 있었던 시계를 보며 반복적인 대답을 계속했다. 동서가 남편의 생사와 상관없이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는 모습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잠깐 화장실에 들렀다가 동서에게 말하려고 했다. 동서, 나 이제 가볼게. 볼일 끝나면 전화해.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 동서가 기둥 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아직 내가 서 있을 때도 동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통화 내용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힘들긴 하지. 괜찮아? 심심할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종일 한두 번만 하는 거지 뭐. 아참, 내가 알아보니까 10억이래. 10억. 응, 10억 나온대. 완전 장난 아니지. 이게 웬 떡이야, 진짜.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나는 그 통화 내용을 들은 순간 숨이 막혔다. 10억. 이라는 말에 의심이 번쩍 떠올랐다. 그동안 나는 직관적으로 동서의 말투나 행동에서 조금씩 뭔가 다른 점을 느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저는 뒤에서 동서가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억. 이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이 바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시동생의 보험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험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거액은 사고 사망 시에만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웃으면서 말하는 동서를 보고는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고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급히 화장실로 갔다가 나왔을 때 동서가 여전히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못 본 척하며 말했다. 동서, 나 이제 그만 가볼게. 형님, 저도 이제 가볼게요. 벌써? 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이 시간까지 연락 없으면 아무 일 없는 거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무슨 약속이라도 있어? 네? 그냥 누구 만나려고요. 동서는 가방을 챙기더니 먼저 나갔습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은 듯 보였고 나는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사실 그녀가 누구를 만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방금 전 그녀가 언급한 보험금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가 통화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반응이 자연스러웠고 그 통화에서 느껴지는 급박함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도 뭔가 잘못된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서가 탄 택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곳에서 누군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고 동서는 그 남자와 만나자마자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내 심장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나는 그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내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중환자실에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데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카페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서라니.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카페로 들어가 쫓아가고 싶었지만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길 건너 주차를 한 후 그들의 모습을 더 지켜보았습니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 카페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야? 나 회사지.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런데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 무슨 소리야? 나 바빠. 이따 전화할게.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남편과 동서의 대화가 그만큼 자연스럽고 즐거워 보인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화 중에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남편은 내 전화를 급하게 끊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와 함께하는 모습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온몸에 충격을 받은 상태로 문을 닫고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적도 없었고 동서와의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건은 내 모든 의심을 깨고 그 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부모님께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의식이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그가 무엇을 알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시동생과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잘 지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대화하며 가까운 사이였고 동서와의 관계가 나에게는 그만큼 충격적이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후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남편이었고 나는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두 사람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는지 알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남편을 만나러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원래 회사 기숙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게 불편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남편을 더 자주 챙기며 살았고 주말에 남편이 오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평일에 연차를 내고 남편에게 말도 없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으므로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던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살림을 대신 해주는 것처럼 보였고 이 점이 나에게는 이미 이상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의외로 증거는 쉽게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쓰던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있었고 그 노트북을 열자 톡이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게 기회다 싶었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이 나는 메시지함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동서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가 먼저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그때까지 별다른 감정이 없는 듯 보였지만 이후 메시지 내용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아주버님, 아침은 드셨어요? 네, 그럼요. 지영 씨가 아침은 꼭 챙겨주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뒤에는 하루하루 쌓여가는 감정들이 있었고 그 감정의 변화는 그들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 이후 남편의 메시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먼저 연락을 한 건 아니었고 남편이 술을 마신 후 동서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니 남편이 지방에서 일하는 동안 우울하다고 하면서 동서에게 먼저 연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보낸 시간이 밤 10시가 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남편이 부서 사람들과 회식을 한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지만 회식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남편이 동서와 연결된 그 시점이 내가 알고 있던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너무도 컸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신을 차린 순간 그 사실이 내 머릿속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동서와의 관계를 알고 나서 시부모님께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동생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이미 시동생의 사고로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고 처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기절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사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모든 상황을 잠시 더 지켜보는 것이 낫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과 동서의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원룸을 얻고 나서 나는 그곳을 종종 찾아갔습니다. 원래 남편이 기숙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지만 그게 불편했던지 작은 원룸을 구해 혼자 살게 되었고 나는 그곳을 더 자주 챙기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았고 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연차를 내고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그곳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남편이 쓰던 노트북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노트북을 열었을 때 톡이 로그인되어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동서와 남편의 관계가 점차 깊어져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동서가 남편에게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그때 남편은 그다지 큰 감정이 없어 보였지만 이후 메시지 내용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주버님, 아침은 드셨어요? 네, 그럼요. 지영 씨가 아침은 꼭 챙겨주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지방에서 일하는 동안 우울함을 표현하며 동서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시간은 밤 10시를 넘겼고 그때 남편은 회식을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식이 끝나고 남편은 동서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 순간 나는 남편과 동서가 이미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몇 번 더 남편의 집을 몰래 방문하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점점 더 불안해졌고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동서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이날 나는 어머님이 불안해 하시지 않게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잘 왔어. 안 와도 된다니까. 요즘 식사는 하세요? 잘 먹고 있어. 방금 둘째가 다녀갔다. 동서가요? 네, 경은이 상태가 궁금해서 오라고 했거든. 그때 어머님은 동서가 병원에서 급히 나갔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핸드폰을 현관에 두고 나가서 내가 가져왔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곧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동서가 놀란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지만 나는 차분히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은이 어떻게 되냐고요? 차도가 없대요. 그동안 병원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부정적인 얘기만 했죠. 동서가 병원에 급히 갔을 때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그 소식에 눈물을 흘렸지만 동서는 전혀 슬프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나는 이미 동서의 감정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을 잠깐 만나 시동생의 상태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의식이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동서는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서 나와 우리를 배웅했지만 그 표정 속의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연락도 없이 집에 왔고 그 자리에서 이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왜? 여자 생겼니? 남편은 사랑이 식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동서 얘기를 꺼내려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하는 거야? 응. 나는 이혼을 고려했지만 쉽게 도장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 사이에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계속 확인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시동생이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시동생은 자가호흡도 가능하고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서와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아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회식 때문이라며 술을 마신 이유를 대고 동서는 혼자 우울해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전화가 꺼져 있어서 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남편은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가족끼리 뭐 하는 거냐고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내가 재수 씨랑 무슨 사이라고? 그렇게 떳떳하면 동서 차에 가서 블랙박스 가져와서 확인해 볼까? 둘이 같이 타고 왔는지 아닌지?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저를 이상하게 보며 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봤지만 나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의 보호자는 동서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서방님이 의식이 돌아온 걸 어떻게 제가 먼저 알고 병원에 가서 서방님을 만나고 왔겠어요? 그거야. 내가 어제 아파서 전화를 못 받았으니까. 맞아. 병원에서 동서한테 전화를 엄청 했다더라. 그런데 안 받으니까 나한테 한 거야. 근데 내 연락처를 병원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안 궁금해? 동서, 내가 자리를 자주 비우고 전화하면 멀리 있다고 하니까 저번에 간호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보호자분 자리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내 연락처 남기고 갈 테니 급한 일 있으면 전화 달라고 했어. 어머님, 동서가 툭하면 자리를 비우고 어디 갔을까요? 그거야 뭐 씻으러 갔거나 볼 일 있어서 집에 갔겠지. 아니요, 제 남편 만나러 갔어요. 뭐? 시모는 놀라며 저를 바라봤고 시부도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자리를 빛낸 폭로로 인해 시댁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너 이 자식?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아버지, 일단 놓고 말씀하세요. 정신 나간 놈 같은 일하고 넌 내 자식 아니다. 당장 나가. 동서는 도망치려 했고 시부는 동서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 같아도 쪽팔려서 여긴 더 못 있지. 그런데 갈 곳은 있어? 아, 친정 가려고? 기다려. 친정 부모님도 이 사실 곧 알게 되실 거니까. 동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지만 그 울음은 가짜였습니다.
어머님은 동서를 위로하려 했고 남편은 옆에서 눈물 한 방울 없이 우는 소리만 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서, 연기를 했으면 벌써 대상 받았겠어.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내가 더 잘 알잖아. 어디 뻔뻔하게 끝까지 거짓말이야? 당신 왜 그래? 둘이 우연히 만났다고? 아까 보니 주차장에서 나란히 손잡고 나오던데.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난 거야? 당신 차도 없잖아. 당신 차 내가 타고 다니는데. 그럼 연락두절이었던 어제부터 쭉 동서랑 같이 있다가 오는 건가? 아니, 큰애야. 너 무슨 말이 그러냐? 아, 어머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서랑 남편한테 똑같이 술 냄새가 나잖아요. 그날 나는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나서 더 이상 그들과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은 몸 상태가 좋아져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면회가 한 명씩만 가능했기에 시부모님과 나는 차례대로 시동생을 면회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상간녀인 동서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계획이 틀어지자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시모는 절대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동서는 두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시모는 끝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면서 남편과는 이혼하고 판결문을 받아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여러 번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을 거절하며 더 이상 그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전 남편은 아버님에게 내쫓겨 시댁에도 발을 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서는 이혼당하고 재산 분할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하며 친정에서는 집안 망신이라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 인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두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씩씩하게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에 더 집중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혼자서 잘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공평하지 않지만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결국 제대로 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비록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배신은 결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그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 강하게 살아가는 자유가 가장 값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